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막기 위해 기습적으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민주당 등의 반발로 오늘 본회의는 무산됐고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들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국회 운영위에 나와 이른바 하명 수사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에 대한 불법 감찰은 없었으며 유재수 전 부시장은 문제점을 확인했으나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대만족했다고 전했는데 제재 속에서도 무기를 현대화하며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한일 양국이 다음 달 말 예정된 정상회담 직전 수출 규제에 대해 국장급 협의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는 말이 양쪽에서 나오지만 규제 이전 원상회복으로 최종 타결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수 구하라 씨의 사생활 기사에 달린 댓글 13,000여 개를 KBS가 분석했습니다. 악성 댓글 속에 뿌리 깊은 혐오와 폭력이 담겨 있었지만 이런 상황을 효과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오늘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무산됐습니다. 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저지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수단이죠. 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던 199건의 안건들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는 겁니다. 허를 찔린 민주당과 다른 정당들은 필리버스터 개시를 막기 위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기습적인 필리버스터 카드에 전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송락규 기자입니다. 오전만 해도 법안 표결 분위기였습니다. 유치원 3법 통과를 막겠다며 수정안까지 준비한다던 한국당. 필리버스터는 검토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거론된다고 하는데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1시 40분에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했는데 의총뒤 기습적으로 신청했습니다. 필리버스터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신청했습니다. 네, 신청했습니다.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 무제한 토론으로 선거법 상정을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 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일 것입니다. 본회의가 열리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는 상황. 허를 찔린 민주당과 정의당, 대한신당 등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고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법안 200여 건도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유치원 3법이 어떻게 필리버스터의 대상입니까? 민식이법이 어떻게 필리버스터의 대상입니까?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과 대한신당도 차라리 의원직에서 총사퇴해라, 헌정 파괴 수준의 횡포라며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네, 한국당은 오늘 여야가 이견이 갈리던 유치원 3법뿐 아니라 200건 가까이 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또 한국당이 노린 전략은 뭔지 이어서 강나루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필리버스터는 안건 하나당 의원이 딱 한 번씩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의사 진행을 막으려면 결국 최대한 길게 발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16년 민주당이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나섰을 땐 10시간 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단상을 지키는 한 대테러 방지법은 정부 여당 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안건이 200건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당이 밝힌 대로 1인당 4시간씩 100명이 200건에 대해 토론하게 되면 무려 8만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정기국회 남은 11일이 쉽게 무력화됩니다. 그 해당 법안에 대한 무제한 찬반 토론을 이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필리버스터를 막으려면 종결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되는데
역시 200개 법안마다 24시간 뒤에 표결할 수 있어 모두 200일이 걸립니다. 결국 이번 정기국회엔 유치원 3법은 물론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아예 상정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사실상 국회 마비 전략입니다. 민주당은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은 물론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30년 정치를 했지만 이런 꼴은 처음 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는 말입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목적이 숨어 있다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주말인 내일도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네, 그러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안다영 기자, 네, 오전까지만 해도 한국당 표결을 시사했었는데 갑자기 결정을 바꾼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전의 발언은 일종의 연막작전이었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어제부터 필리버스터 카드를 적극 검토해왔고 필리버스터 주자까지 정하면서 보안을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전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필리버스터 신청 안건에는 민생 법안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여론의 비난이 거셀 것 같은데요. 네, 필리버스터 신청 안건 199건 중에 한국당이 문제 삼는 법안은 유치원 3법뿐이니까 나머지는 그야말로 볼모로 잡히게 된 거죠. 나경원 원내대표 기자회견의 한 장면을 직접 들어보시죠. 유치원 3법이라는 볼모로 삼는 거 아닌가요? 누가 피해를 본 거 국민 아닌가요? 민식이법 등은 필리버스터 안건은 아니지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 후폭풍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제 선거법 개정안 또 검찰개혁 법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들 법안들은 다음 달 3일 이후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고요. 내년도 예산안도 시한 내 처리하지 못하면 같은 날 정부안이 본회의로 넘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이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고 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순서로 법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한국당은 그때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럴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기국회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는 무산되고요. 이후 다음 달 11일부터 민주당은 곧바로 임시회를 소집해서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회법에 따라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는 단 한 번만 할 수 있고 다음 회기에서는 바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선거법은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네, 안다영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민식이, 하준이, 혜인이, 태호, 유찬이 부모님들은 오늘도 어김없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 아이의 이름을 딴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 파행 소식에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이용하지 말라며 오열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관문. 오늘도 부모들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 졸이며 법사위를 지켜보던 엄마 아빠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절로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갑자기 들려온 필리버스터 소식.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우리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기쁨의 눈물은 분노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부모를 2번 죽이는 것 같아요. 아이를 잃었을 때 그 심정 같아요, 오늘이. 말이 돼요? 아이들은 협상 카드가 아니다. 여야의 선거법, 공수처법 협상에 이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이용하는... 저희가 지금 저희 아이들 이거 아니야. 결국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처리를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다시는 설 일이 없을 줄 알았던 기자회견장.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 이렇게 사용하라고 뒤에 법자 붙여서 아이들 법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이게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라니까 정말
이 나라가 진짜 싫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회 앞에서 고공 단식 농성을 벌이다 병원으로 실려간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던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입니다. 단식 24일째, 날씨까지 추워지면서 건강이 급속히 나빠진 건데 이런 피해자들의 호소에도 과거사법 개정안은 언제 통과될지 여전히 난항 속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국회 정문 앞에 대형 소방 크레인이 나타났습니다. 텐트 안에서 조심히 들것에 실려 나온 사람은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최승우 씨입니다. 지난 6일부터 국회의사당역 엘리베이터 탑 위에서 24일째 고공 단식 농성을 벌이다 건강이 심하게 악화됐습니다. 불편한 증상만 아주 작게 말하고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그런 상태여서 병원에 이송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최 씨는 유년 시절 빵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5년간 형제복지원에 감금됐습니다. 이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을 통과시켜달라며 2년째 국회 앞 노숙 농성을 해왔지만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단식 농성까지 벌였습니다. 단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단계에서 몇 년씩 걸리고 행안위 올라가고 법사위 올라가고 전체회의 올라가고 본회의 통과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린 거예요.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 등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를 수년째 호소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하세요. 당신이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십시오. 여전한 여야 간 의견차 탓에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국회 안에서 눈물만 흘리고 돌아갔습니다. 나 의원님 나와서 대답 좀 해주세요. 정말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저는 70년을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이른바 하명수사, 감찰 무마 의혹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청와대는 유재수 전 부시장을 감찰했지만 수사권이 없어 드러난 것이 많지 않다고 해명했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리 첩보를 그대로 이첩한 만큼 불법 감찰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출석시킨 국회 운영위.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청와대 내부가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부분이 문제가 돼도 대통령께서는 상황 파악도 안 하시고 청와대 내부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영민 실장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부실 감찰 논란에 대해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대부분의 증거가 그 당시 2017년에 특감반이 조사해 놓은 자료예요. 일정 정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사 조치하는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무적 판단을 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 보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선 통상적인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 전 시장에 대한 비리 첩보는 절차대로 이첩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불법적인 감찰을 하고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첩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이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민주당은 수사 내용이 실시간으로 보도된다며 검찰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지금 피의 사실 공표가 아주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한 그런 의도가 있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노영민 실장은 이번 사건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은 정치권 공방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부 윤지원 기자와 함께 쟁점들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네. 결국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냐 안 했냐 이 문제잖아요. 네. 우선 청와대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먼저 이 백원우 청와대 전 민정비서관은
청와대로 들어온 제보를 단순히 이첩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통상 업무다라며 비슷한 설명을 했습니다. 경찰 역시 청와대 말고도 다른 부처에서도 이런 첩보를 받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놨는데요. 네. 예전에 자신도 이 민간 이권 비리 사건을 보고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건 청와대 고유 업무가 아니다라면서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얼마 뒤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이 사건에 야권 인사가 개입된 걸 알고 경찰에 넘겨라라는 식의 우회적인 압력을 넣어서 경찰에 이첩한 적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태우 전 감찰반원의 주장은 백원우 전 비서관이 정치권 인사 사건의 경우는 이제 경찰 이첩에 관여를 했었다 이런 주장이죠. 네. 그럼 이 첩보를 처음에 누가 만들었는지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청와대에서는 민간인한테 들어온 제보 내용이 거의 그대로 경찰에 넘어간 거다라고 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수없이 쏟아지는 첩보가 모두 경찰에 가진 않을 테니까요. 네. 이게 경찰에 넘길 만한 것이냐라는 걸 따져보는 과정은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 경찰에서도 이 청와대로부터 받은 첩보에는 이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가 여러 건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말은 이제 김기현 관련 시장의 제보 과치에 대한 따져보는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진위 검증 차원이었는지 아니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수집한 정보나 또는 감찰한 내역이 포함된 건 아닌지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그럼 이 과정에서 불거진 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별도로 감찰반을 운영했다 이 내용 아닙니까? 네, 실제로 이제 공식 조직 말고 또 다른 조직의 인력이 있었고 또 이 인력이 공교롭게도 울산에서 활동한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오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울산에 내려간 일에 대해서 이 검경이 갈등하는 사건이 있어서 내려간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또 앞서 청와대는 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업무 영역은 상당히 포괄적이다라면서 상당히 업무가 넓다는 걸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청와대 소속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지자체장 관련 첩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냐. 사실 이런 의심은 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사흘째 비슷한 공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첩보 문건을 이제 공개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이제 검찰의 수사 대상인, 그러니까 실제로 이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황운하 전 울산청장과 또 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는 아니 첩보 문건이 검찰에 있는데 이걸 왜 자꾸 의혹이라고 하느냐. 그냥 네. 문서를 공개하고 보여주면 깨끗이 밝혀질 거다라면서 검찰을 사실상 겨냥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 사흘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조간신문에 검찰발 기사가 쏟아지고 하루 종일 관련 해명이 나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이 수사 기록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는 이 과연 당시 울산지청이 하고 있었던 경찰 수사가 적법했는지로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황운하 당시 울산청장의 직무남용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될 텐데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는 이 첩보 내용을 내렸던 경찰청 본청 그리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과 관련된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내려보낸 게 2017년 12월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대검찰청도 비슷한 내용의 진정을 접수받아서 울산지검에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 군데 의혹이 제기됐다는 얘기죠. 한편 황운하 청장의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당시 황 청장이 수사팀을 교체한 게 문제가 없는 건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레미콘 업체. 2017년 11월쯤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울산시청 공무원 등이 또 다른 레미콘 업체와 유착을 해 자신들과의 계약을 끊었다는 주장입니다. 해당 진정서는 2017년 12월 23일 울산지검에 배당됐습니다. 청와대에서 같은 내용의 첩보가 내려오기 전에 먼저 검찰이 내사에 착수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정을 여러 번 내놓으니까 움직이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도 그래요. 울산경찰도 검찰과 비슷한 시기에 당사자를 찾아 사실관계를 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시기는 첩보가 내려진 시기와 비슷합니다. 업체 관계자는 당시 이곳저곳에 진정을 냈다고 말합니다. 업체 간 알력이 생기면서 울산 지역에서는 김기현 당시 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 알만한 사람들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시기 울산지방경찰청에서는 김기현 전 시장 동생의 아파트 건설 비리 연루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팀이 교체됐습니다.
이후 당시 김 시장의 측근비리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 수사팀 교체는 황운하 청장의 지시였습니다. 이에 대해 황운하 청장은 당시 허위 보고가 있어 수사팀을 교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황운하 청장의 선거 개입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청와대 첩보와 울산지검의 수사 내용이 비슷한지, 또 황 청장이 수사팀을 교체해 김 당시 시장 측근 비리 수사에 속도를 낸 배경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네, 이틀 전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사표를 부산시가 절차를 무시하고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검찰 소환 당일까지 인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언론에 사의 표명 사실을 알린 것은 지난달 31일입니다. 검찰의 관련 업체 압수수색이 있었던 다음 날입니다. 사표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부산시는 이달 13일 검찰의 자진 사퇴에 해당하는 의원 면직 제한 사유가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검찰로부터 비위 의혹으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의원 면직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의원 면직 제한 통보를 받으면 인사위원회는 다른 징계 안건에 우선해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유 전 부시장이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인사위원회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규정 절차를 무시하고 넉장을 부리다가 결국은 시정 공백을 초래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여기에다 부산시는 검찰로부터 의원 면직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도 숨겼습니다. 아직까지 절차들이 다 이행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통보 안 왔어요? 검찰에서 수사 상황 통보는 오진 않았습니다. 오고돈 시장은 결국 사의를 표명한 지 22일 만에 유 전 부시장이 검찰에 출석하고 나서야 직권 면직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북한이 어제 초대형 방사포 연발 시험 사격을 했다며 오늘 공개한 사진입니다. 이번에도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가 유일무이한 무기 체계이고 북한군의 핵심 무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사관의 지름이 600mm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발사관 크기만 보면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이번에도 2개의 발사관에서 순차적으로 2발을 쐈는데요. 발사 간격이 30초로 탐지됐습니다. 8월부터 어제까지 4차례 시험 발사를 거쳐 발사 간격을 19분에서 30초로 줄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도 눈에 띕니다. 2달여 만에 신형무기 시험 발사를 참관한 김 위원장은 대만족을 표시했습니다. 이효영 기자입니다. 지난 9월 10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를 참관한 뒤 10월 2차례 진행된 시험 발사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정은 위원장. 2달여 만에 어제 시험 발사를 직접 참관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 도자동지께서는 시험 사격 결과에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초대형 방사포 시험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로 세상에 없는 강력하고 위력적인 무기 체계를 완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전략적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첨단 무기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16일 북한 매체가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등정 소식을 전할 때 나온 웅대한 작전이란 표현과 맥이 닿아 있는 표현입니다. 대북 제재에 맞서 자력갱생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밖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군의 사기를 올리는 차원에서 무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길과 또 그 정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어떤 전략 노선을 가기 위한 안보적 차원에서의 어떤 뒷받침할 수 있는 자위력을 만드는 차원에서 새로운 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올 들어서만 4종류의 현대식 무기 개발에 나선 북한. 대남 대미 압박과 내부 결속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이루려는 포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효영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최후 통첩성 통지문을 보낸 게 지난 11일입니다. 만나서 협의하자는 제안을 북한이 계속 거부하자 정부가 금강산 노후시설 정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노후시설에 대해 사실상 철거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금강산 온정리에 있는 숙박시설 구룡마을입니다. 현대아산 소유의 컨테이너 가건물입니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10년 넘게 방치돼 곳곳이 녹슬었습니다. 고성항 주변 금강빌리지도 컨테이너를 개조한 숙박시설인데 사정은 비슷합니다. 정부는 이처럼 재사용이 불가능한 금강산 남측 시설 정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측은 이제 재사용이 불가능한 원정리라든지 아니면 고성항 주변 가설 시설물부터 정비하는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철거를 지시하며 남측 시설들을 혹평했습니다. 피해 지역에 가설막이나 격리병동처럼 들여앉혀 놓았다고. 건축 미학적으로 심히 낙후할 뿐 아니라 그것마저 관리가 되지 않아 남루하기 그지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노후시설 개보수 필요성은 언급됐지만 정부가 정비 대상까지 밝힌 건 처음입니다. 재사용이 불가능한 시설 정비는 사실상 철거까지 염두에 둔 방안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일방적 철거를 막아보려는 절충안입니다. 하지만 최후 통첩성 통지문까지 보낸 북한은 여전히 당국 간 만남을 거부하며 금강산 독자 개발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의 절충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김민수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수출 규제와 관련해 다음 달 국장급 대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일 갈등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백색 국가 제외 등을 이전 상황으로 되돌리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박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악수조차 없이 딱딱했던 지난 7월 한일 과장급 협의. 하지만 어제 서울에서의 과장급 대화는 달랐다고 했습니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상당히 서로 과장급들이 서로 진솔하고 나름대로 성의를 갖고 진행을 했다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회의 결과는 다음 달 한일 국장급 대화 합의. 다음 달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먼저 만나 의제나 일정을 사전 조율하고 16일에서 20일 사이 일본 도쿄에서 본격적인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갖자는 겁니다. 정부는 최종 대화 목표가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를 이전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측이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일본이 제시한 조건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의 수출 통제를 더욱 엄격히 하고 수출 관리 인력도 확충하라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수출 관리를 철저히 했고 관리 인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자료를 근거로 입증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본도 일단 협의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再開されるということは、全ての懸案について、いい方向に行く前提でやっぱり話し合いをする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수출관리 대화가 다음 달 말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 직전에 열리는 점도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배상 등 근본적인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 통상 차원의 협의만으로는 최종 타결까지 가기가 쉽지만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지난 24일 세상을 등진 가수 구하라 씨. 오늘 저희 뉴스는 그녀가 삼켜왔을 슬픔과 고통에 정면으로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안타까운 얘기를 다시 꺼내는 건 그녀를 떠나보낸 것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혐오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구하라 씨에 관한 기사들에 달린 댓글 13,000여 개를 모두 읽고 분석해봤습니다. 막말과 저주 그리고 조롱, 날카로운 말의 칼날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허덕였을 그 혐오의 늪이 얼마나 깊었던 건지 먼저 공민경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2008년 데뷔 이후 국내와 일본을 오가며 활동 중이던 구하라 씨. 지난해 전 남자친구 최모 씨와 폭력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최 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관련 기사엔 어김없이 악성 댓글이 달렸습니다. 취재진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구 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사 5개를 선정해 댓글 13,700여 개를 일일이 들여다봤습니다. 그중 구 씨를 의도적으로 비방한 악성 댓글을 추려봤습니다. 전체의 19%에 달하는 2,600여 건. 댓글 5개 중 1개가 악성을 넘어선 범죄성 댓글로 판단됐습니다. 악성 댓글에서 집중적으로 언급된 단어들입니다. 얼굴, 성형수술, 외모를 비하하는 말들이었습니다. 다짜고짜 구 씨의 외모를 비하하며 독종이라 하거나
성형이 실패해서 자살 시도를 한 거 아니냐는 글도 있었습니다. 지난 5월 구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비방의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구 씨의 진정성을 의심하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언급하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시도가 실패한 게 아깝다. 다음엔 성공하라며 저주를 퍼붓고 인격을 말살하는 댓글도 상당했습니다. 거친 욕설과 인신공격이 담긴 글도 60%에 달했습니다. 광주에서 태어난 구 씨는 성공한 여성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댓글은 그녀의 출신 지역과 여성이란 점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전라도는 거르는 게 답이다. 일베 용어까지 써가며 근거 없는 비난과 거친 표현이 이어집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을 담고 페미니즘을 비꼬는 댓글들은 혐오 그 자체였습니다. 심지어 성관계 동영상을 언급하며 언어적 성폭력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구하라 씨에게 쏟아졌던 악성 댓글 뒤엔 뿌리 깊게 잠재된 혐오가 그리고 폭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구하라 사건은 여성 혐오와 지역 혐오가 좀 혼합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면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었다고 봐요. 기사에 달렸던 악성 댓글은 또다시 기사의 소재가 돼 포털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구하라라는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또다시 기사로 만들어지는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네, 이런 포털 사이트에 난무하는 혐오 표현은 피해자의 심신을 무너뜨립니다.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폭력적이죠. 구하라 씨가 숨진 게 사회적 타살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런 현상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없습니다. 이어서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하라 씨는 세상을 떠나기 5개월 전 SNS에 또 한 번 호소했습니다. 아픈 마음 서로 감싸주는 그런 예쁜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누구보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통을 앓고 있어요. 악플을 달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그래도 혐오는 멈추지 않았고 구 씨는 더 이상 맞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2008년 최진실, 2017년 샤이니의 종현, 불과 한 달 전 설리도 싸움보다 포기를 택했습니다. 유튜버 양혜원 씨는 악플러 100여 명을 상대로 소송 중이지만 역부족입니다. 그 신분을 확인할 수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악플을 달았어도 이제 고소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관련 기관의 대응은 수년간 한 발짝도 못 나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혐오성 댓글이 달린 포털 사이트에 시정 요구를 할 뿐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댓글의 욕설과 혐오 표현을 심의하는 직원은 단 한 명입니다.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한 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예산상의 지원이 돼서 해결이 됐으면은. 네이버는 지난달부터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악성 댓글을 차단하고 있지만 기계어와 같은 혐오 표현을 모두 거르진 못합니다. 일종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굉장히 빠르게 유포가 되는 것이고 이른바 설리법, 악플 방지법도 발의됐지만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통과는 비관적입니다. 대한가수협회도 나서 네이버에는 연예기사 댓글 서비스 중단을, 국회에는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비극의 고리는 끊어야 합니다. 사회적 공감대도 상당히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결정만 기한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네, 법원이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성희롱 관련 사건을 판결하면서 이 성인지 감수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올랐죠. 판사들 교육 다시 시키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한 구하라 씨의 전 연인에 대한 판결과 레깅스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에 대한 판결이 너무 관대했다는 겁니다. 이 재판 과정이 무신경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선재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성적폐 사법부가 여성 안전 위협한다. 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 씨에 대한 재판에 항의하는 이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재판 당시 첨예하게 다뤄진 쟁점은 성관계 동영상을 최 씨가 불법 촬영했는지 여부. 구 씨 측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재판부에 동영상을 보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판사는 직접 영상을 보고 성관계 장소와 횟수를 판결문에 기재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습니다. 제지하지 않았다고 불법 촬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이다. 판사는 재판 과정과 판결문으로 고인을 명백히 모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판사가 동영상을 확인했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왔습니다. 지난달엔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 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강제로 촬영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과 달리 2심에선 촬영 부위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해당 판결문에 무단 촬영된 피해자 사진까지 실었습니다. 종전의 대법원에서 판시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그런 재고 없이 기계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분노를 충분히 감안하려는 노력이 없는 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선재입니다. 네, 이번 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죠. 올해는 60만 명 정도가 납세 대상자인데 지난해보다 대상자도 또 내야 하는 세금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번 종부세가 세금 폭탄일까요? 아니면 일부 언론의 과도한 부풀리기일까요? 김원장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들은 마레프라고 부릅니다. 강북에서 제일 비싼 단지 중 하나고, 그래서 최근 한 신문에서 마포 김과장도 종부세가 나왔다고 해서 화제가 된 곳입니다. 전용 115제곱미터형의 시세는 18억 원 정도, 지난 2년 동안 8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공시 가격은 얼마일까? 8억 9천만 원, 시세의 절반 수준입니다. 9억 원을 넘지 않으니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로열층 몇몇 가구만 10만 원 정도 종부세를 냅니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은 신용카드를 자르고 외식을 줄여야 할 정도라고 전합니다. 실거래가는 지금 25억 정도까지. 서울 잠실의 이 아파트는 그럼 종부세를 얼마나 낼까? 부부가 반반씩 소유한 이 집은 각각 11만 원 정도, 합쳐서 22만 원이 나왔습니다. 집이 한 채라면 20억 원이 넘어도 종부세는 여전히 종이호랑입니다. 진짜 종부세가 폭탄이라면 이쯤에서 종부세 무서워 매물이 좀 나와야 합니다. 종부세 영향으로 인해서 물건을 내놓는 분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매수하는 고객님들이 살려고 하면은 금액을 더 올려서. 종부세가 올랐는데도 좀처럼 집을 팔지 않는다는 말은 집을 소유하는 게 더 유리한 시장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매우 합리적인 경제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투자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시장이 되는 겁니다. 선진국이 값비싼 집에 무거운 보유세 부담을 지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재산세가 높기로 유명한 뉴욕시의 한 재산서 고지서, 우리 돈 6억 9천만 원 정도 하는 작은 아파트인데 1년 재산세가 3,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미국 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을 60만 불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60만 불에 대해서 프로퍼티 텍스로 약 1.8%의 세율을 적용을 하여 1년에 11,000불 정도의 세금을. 우리도 조금씩 보유세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적용해 조금씩 깎아주는데 이 애누리는 3년 후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공시가격도 해마다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3, 4년 뒤면 초고가 아파트는 지금보다 3배 가까이 보유세가 올라갑니다. 그때 가면 20, 30억 원짜리 아파트에 무슨 재산세가 1,000만 원이나 드냐는 주장보다 재산세 1,000만 원 못 낼 거면
20, 30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한국은행이 수정 전망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정확히 2%입니다. 이대로 가면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2% 후반대로 예상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4번이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우리의 경제 생산 능력인 잠재 성장률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합니다. 그만큼 바닥을 치고 반등할 힘이 부족하다는 거겠죠. 왜 그런지, 과제는 뭔지 김민철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비정규직 철폐책. 한국GM은 최근 비정규직 560명에 대해 무더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생산 물량이 줄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자동차를 포함해 반도체와 석유화학, 디스플레이와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은 여전히 세계 경기 침체의 여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 전망치를 내놓은 이유도 수출 부진과 투자 부진, 이로 인한 소비 둔화가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지난달만 봐도 생산과 투자, 소비 등 3가지 지표가 8개월 만에 동반 하락했습니다. 2%로 낮춘 성장률마저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전제로 한 수치입니다. 재정 집행 실적이 저희가 전망한 그 전망에 반영한 정도에 만약에 못 미친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올해 2% 성장에 대해서는 하방 리스크가 좀 커진다. 기업들이 움직이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어야 경제에 활력이 돌 텐데 정부 재정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계가 분명한 만큼 민간의 성장 동력을 높이는 대책이 동반돼야 합니다. 민간 산업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정부가 마련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산업 구조가 잘 재편되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일단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올해 2차례 단행한 금리 인하의 효과를 더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대응 여력이 남아있다는 표현으로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네, 검찰이 현직 검사의 성범죄 정황을 확인하고 감찰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A검사가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의혹이 제기된 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또 해당 검사가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법무부에 통보하고 직무 배제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마사회 부산 경남 경마공원 소속 기수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조교사의 부당한 지시와 마사회의 불공정한 대우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마사회 측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말에 모는 기수들이 머무는 숙소입니다. 오늘 새벽 이곳에서 16년차 기수인 40살 문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문 씨는 3장 분량의 유서를 남겨 승부 조작과 같은 부정경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조교사가 인기 있는 말이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도록 작전을 지시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말을 탈 기회조차 박탈했다라고 적었습니다. 7년 전 조교사 면허를 따고도 마국간을 배정받지 못했던 문 씨는 마사회 직원들이 마국간을 빨리 받으려면 고위 인사들과 밥도 먹고 하라고 조언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2년차, 3년차 된 사람이 먼저 조사를 한다든가 뭐 그런 일이 개입의 제약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뭐 높으신 분을 모른다는 그런 투명하지 않아요. 투명하지 않으니까. 마사회 부산경남공원 측은 오늘 예정된 경기를 모두 취소하고 즉시 내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내부위원, 외부위원 초청을 해서 총 7명이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친분에 의한 개인, 특정 개인에 대한 조교사 신규 개업은 절대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기수와 마필 관리사는 모두 6명. 경마공원 노조는 마사회의 경영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네, 건물이 무너졌거나 산악사고 현장 같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인명구조견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6년 동안이나 재난 현장에서 사람의 생명을 구해온 구조견 2마리가 임무를 마치고 곧 은퇴합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위와 나무로 둘러싸인 높고 가파른 산악지대.
까만 개 한 마리가 날쌔게 수색을 하더니 곧 다친 사람을 찾아냅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또 다른 개는 깜깜한 밤 산속에서 실종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베테랑 인명구조견 레브라도 리트리버 모라니와 벨리지안 마리노이즈 맥입니다. 재난과 산악구조 공인 자격증을 보유한 건 물론이고 전국 인명구조견 경진대회에서 몇 번이나 1위를 한 명견들입니다. 맥 들여. 현장을 함께 누빈 소방대원들과도 찰떡 호흡을 자랑합니다.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힘들었긴 했지만 1년 이후에 이제 매칭되고 나서는 너무 좋더라고요. 호흡도 잘 맞고. 2017년 종로 낙원상가 건물 붕괴 사고 등 119 대원들이 진입하기 힘든 현장이나 수색 범위가 넓은 산악사고에 투입돼 지금까지 20명이 넘는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구조견들은 인간보다 만 배의 뛰어난 후각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바로 찾아냅니다. 6년간의 구조 활동을 마치고 한 달 뒤 은퇴하는 모라니와 맥은 이제 일반 가정에 분양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좋은 새 가족을 만나서 좀 더 즐겁고 임무가 없는 그 평범한 그 반려견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고 현장에서든 몸을 던져 활약해온 모라니와 맥에게 대원들은 고마움의 인사를 건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번 주말 K리그 최종전에는 사상 최초로 우승 트로피 2개가 준비됩니다.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울산과 전북 둘 중 한 팀이 우승하는 역대급 경쟁 때문입니다. 첫 소식 하무림 기자입니다. 역대급 우승 경쟁을 펼쳐온 울산과 전북이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울산 또는 전주에서 우승팀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승 트로피를 2개 준비한 겁니다. K리그 사상 최초입니다. 진품과 모조품이지만 쉽게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한번 볼게요. 네. 저기에 보니까 네. 뭐 무슨 각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답입니다. 진품은 여기 보시면 역대 팀명이 각인이 돼 있습니다. 모조품은 각인이 안 돼 있고. 진품은 자력 우승이 가능한 울산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울산은 2위 전북에 승점 3점 차로 앞서 있어 포항과의 최종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우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울산이 지고 전북이 강원에 이겨 승점이 같아진다면 다득점을 따져야 합니다. 현재 전북이 울산에 단 한 골 앞서 있어 최종전에서 나올 한 골 한 골마다 긴장된 박빙의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은 믹스와 김태환이 경고 누적으로 최종전에서 뛸 수 없지만 손에 잡힐 듯 다가온 우승 트로피를 반드시 들어올리겠다는 각오입니다. 모든 선수가 그런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고 또 경기를 준비하고 있고 꼭 우승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전북도 3시즌 연속 우승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기동 감독님이 잡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준비 잘해서 이제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3위 서울과 4위 대구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을 놓고 맞대결을 펼쳐 이번 주말 경기들은 역대급 최종전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우승 경쟁 못지않게 인천과 경남의 1부 리그 잔류 경쟁도 마지막까지 뜨겁습니다. 특히 잔류 왕으로 불려온 인천은 올 시즌 유상철 감독의 투병으로 간절함이 더 큽니다. 박선우 기자입니다. 유상철 감독은 굵은 빗줄기에도 팀을 지휘하며 마지막까지 벤치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유상철은 강하다라는 응원 문구처럼 투혼을 발휘하는 감독을 보며 선수도 팬도 한마음이 됐습니다. 막판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인천은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여전한 생존 본능을 뽐내고 있습니다. 11위 경남의 승점 1점 앞서 있어 마지막 외나무다리 대결인 경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강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유상철 감독은 기적같은 잔류로 병마와 싸우는 이웃들의 희망이 되겠다는 다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게끔 완쾌해서 빠르게 회복해서 다시
운동장에 설 수 있게끔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인천은 최근 3년 연속 최종전에서 1부 리그 잔류를 확정하며 생존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2016년에는 팬들이 경기장에 들어와 기쁨을 만끽해 K리그 역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선수들은 올 시즌도 극적인 해피엔딩으로 투병 중인 감독에게 값진 선물을 안기겠다는 각오입니다. 감독님을 위해서라도 잔류를 해야겠다라고 다 같이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큰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인천 팬 600여 명이 힘을 싣고자 창원 원정에 함께하면서 인천과 경남의 생존 경쟁은 뜨거운 열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추락은 어디까지일까요? 유로파리그에서 아스타나에 역전패한 맨유는 카자흐스탄 클럽팀에게 진 첫 번째 잉글랜드 팀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원정에서 주장을 맡은 링가드 중거리 슛이 들어갑니다. 캡틴답게 뭔가를 보여주네요. 하지만 어린 선수들로 로테이션을 돌린 맨유. 후반 10분 만에 아스타나에 동점골을 내주고 7분 뒤엔 자책골까지 허용하며 2대1 패배를 당합니다. 맨유는 카자흐스탄 클럽에게 진 첫 번째 잉글랜드 팀으로 기록됐습니다. 아스널은 어떨까요? 오바메양이 선제골을 터뜨렸지만 후반 역전패하며 7경기 무승에 빠졌습니다. 아스널은 조금 전 에메리 감독을 경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겨울 메이저리그 진출에 도전하는 NC의 나성범이 재활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미국 진출에 대해서 말을 아꼈는데 그 속내가 궁금합니다. 문영규 기자가 전합니다. 나성범은 지난 5월 주루도 중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십자인대가 파열돼 수술대에 올랐고 올해 그라운드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지난 9월 미국으로 건너갔던 나성범은 오늘 귀국했습니다. 팀의 주축 타자로서 공백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 나성범은 우선 미국행보다 내년 시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그런 거는 말하기가 좀 그렇고요. 제가 지금 이제 다쳤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거를 먼저 기대를 하고 저도 준비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오랜 기간 꿈꿔왔던 메이저의 꿈을 접은 것은 아닙니다. 사비로 미국에 체류하며 스카포라스의 트레이닝 센터에서 재활을 한 점만 봐도 미국 무대를 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나성범은 내년 시즌 이후 포스팅 자격을 얻는데 결국 내년 시즌 활약 여부가 미국 진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다행히 재활 속도가 빨라 몸 상태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한 80%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직 뭐 100%는 아닌데 그래도 처음에 가기 전보다는 훨씬 좋아져서 왔기 때문에 잘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동료 테임즈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빅리그에서 통할 수 있는 타자로 꼽았던 나성범. 미국에서 기초적인 재활을 마친 나성범은 다음 달 2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합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프로배구에선 빠르고 정확한 송명근과 높고 힘있는 가빈의 자존심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전력 가빈의 백어택이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또 한 번 공격을 성공하는 가빈. 이번에는 코트에 드러누워서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입니다. 하지만 OK저축은행에는 국내 버포 송명근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스파이크가 코트 구석에 정확하게 꽂히네요. 이번에는 가빈의 공격까지 블로킹으로 막아냅니다. 가빈 자존심이 상했겠죠? 곧바로 반격에 나섭니다. 송명근의 공격을 연이어 블로킹으로 막아내며 한국전력의 2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여자농구입니다. 안혜지의 석점슛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단타스에게 이어지는 깔끔한 득점까지. 안혜지의 활약 속에 BNK 오늘도 외곽포가 제대로 터졌습니다. 시즌 시작 후 1라운드 전패를 기록했던 BNK 6경기 만에 창단 첫 승을 기록합니다. 한국 테니스는 올해 처음으로 정현과 권순호 두 명의 투어급 선수가 활약하는 쌍두마차 시대를 열었습니다. 내년 시즌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김기범 기자가 전합니다. 정현의 2019년 시작은 악몽이었습니다. 고질적인 허리 부상으로 6개월의 재활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정현은 다시 강해졌습니다.
US 오픈 32강에 올라 나달과 대결했고 마린 칠리치 등 투어 최정상급 선수를 꺾는 메이저 4강 신화 주역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10점 만점에 5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5점인 이유는 좀 시즌을 절반밖에 소화하지 못한 점도 있고 권순우의 도약은 놀라웠습니다. 포핸드와 서브에서 정연 이상의 평가를 받으며 최고 랭킹 81위까지 올랐습니다. 10점을 주고 싶고요. 10점 만점에. 일단은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을 다 이뤘어요. 처음으로. 스스로 매긴 점수는 달랐지만 내년 목표만큼은 다르지 않습니다. 부상 없는 2020년 시즌을 치르며 동반 50위권 진입을 노립니다. 한국 테니스는 사상 첫 투어급 선수 2명이 동반 활약하는 다음 시즌 본격적인 전성시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라이벌이자 절친한 선후배 사이인 둘은 선의의 경쟁을 다짐합니다. 권순 선수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 앞으로 또 더 많은 투어 대회에서 같이 대하는 날이 있으면 좋겠고 한국 선수가 한 명 한 명씩 많아지다 보면 이제 테니스에 대한 또 인지도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도. 도쿄올림픽과 데이비스컵 본선 등 굵직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 2020년. 정연과 권순우, 쌍두마차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집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KLPGA의 19살 이미정과 20살 최혜정이 LPGA의 박인비조를 완파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최혜진과 짝을 이룬 KLPGA 신인 이미정이 박인비, 데니얼 강을 상대로 전반에만 버디 3개를 몰아치며 기선을 제압합니다. 후반에는 KLPGA 전관왕 최혜진이 버디 사냥을 이어갑니다. 이미정이 승부와 직결된 버디 5개를 잡아내며 2홀을 남겨놓고 4홀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김아림과 박민지도 LPGA 신인왕 이정은, 허미정을 4홀차로 따돌리며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세계 1위죠. 고진영과 유소연 등이 LPGA의 자존심을 지킨 가운데 KLPGA 팀이 첫날 3승 1무 2패로 승리했습니다. 자신감이 지나치면 가끔 민망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농구 유로리그에서 환상적인 덩크슛을 기대했지만 그 결과는 오늘의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주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고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말 동안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찬바람과 함께 기온이 아주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비나 눈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내륙 곳곳에 아주 짙은 안개가 낄 수 있어 아침 교통안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1도, 대전 영하 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강릉 13도 등으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한낮 기온 12도 등으로 남부지방 역시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한낮 기온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져 큰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KBS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